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파산 시에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거를 폐지한 거잖아요. 네.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을 심사를 하게 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이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 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법원에서도 2천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2천억 원 못 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계획들을 좀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6개를 거의 60개 절반 이상을 줄인다라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금 수혈 중에서 2천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천억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천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하고 메리츠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 또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에 사적 재산들을 많이 이미 운용 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오직했으면은 9월도 아닌데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했겠습니까? 법정관리 폐지 절차를 갖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한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메리츠금융과 MBK 측이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네. 한 건데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 홈쇼핑에 2천억 원대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되나요? 보면 3천억의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 볼 수 있고 쪼개 팔았을 때 매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었고요. 이게 매물로 나오자마자 NS 홈쇼핑이 이걸 2천억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억을 융통하고 1,000억 원래 이제 3천억 중에서 1,000억을 이제 그 매각 대금으로 채운 거고요. 나머지 그 2천억을 놓고 지금 메리츠하고 MBK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없앴잖아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많이 없앴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더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의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전,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펀드라든가 주체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미 이제 완전히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 오프라인들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가지 못해서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G마켓이라든가 또 쓱닷컴이라든가 엄청난 광고를 퍼붓고 있거든요. 막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을 쏟아붓는데 그런 이유가 빨리 온라인으로 가야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자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좀 매력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14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또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안 주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할 때도요. 법원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고를 해야 그게 항고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일단 저 2천억에 대한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게 정확히 있었고 저 부분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이 미리 폐지 결정을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 건데 저게 채워지지 않고선 항고를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금 채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14일, 2주 안에 네.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회생 절차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MBK하고 메리츠 금융 쪽에서 이제 한번 좀 합의를 해서라도 2천억을 채워서 일단은 법정 관리 이제 폐지 결정, 그러니까 파산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서도 잠깐 연관업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었던 건데 이게 유통업계라는 게 하나가 딱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연관된 곳들이 엄청 많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핵심 협력사가 150곳, 간접 2차, 3차까지 따지면 한 4천 곳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가 파산을 문 닫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4천 곳 이상이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부디 2주간의 1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천억이라는 자금 조달에 MBK 그리고 메리츠금융 모두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지금 직원이 12,000명 그리고 간접 고용 인원 1,000명 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순서를 좀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항고를 안 하게 되면 파산이 시작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법원이 정한 파생 관제인이 이제 회사로 홈플러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회사의 자산을 팔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쌓아놓고 하나하나를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의 순위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선순위부터 그 자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선순위한테 지급하게 되는. 근데 보통 이 과정이 한 3년 이상, 뭐 길면 4년, 5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그 돈을 가지고 선순위부터 지급을 하고 또 임금도 체불도 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5,000명 정도의 직원들도 이달은 아마 월급을 좀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또 협력사 이야기도 하셨지만 평균 지금 미변제된 부분들이 뭐 한 7억 정도 뭐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기공급한 게 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당장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파만파의 그런 사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퇴직금도 그렇죠.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 월급이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그런데 진정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건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고육지책으로 이 월급이라도 못 받은 이제 체급 일금이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퇴직금 정산 역시도 상당 부분 묶이거나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년간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산이라는 데 돌입하게 되면 더욱더 이 대항할 권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이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해서 가능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삼성에서 노조와 이제 사측이 잘 안 됐을 때 파업 앞두고 뭐 진짜 노동부 장관이 뛰어들어가지고 중간 중재를 한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메리츠와 MBK 파트너스 간에 누군가가 좀 조율을 좀 해서 그 2천억이라는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노조 측인 거고요. 이제 그거 외에 그게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적 자금 투입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사 이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지난달과 지지난달 2달간의 한 매출액 추이를 좀 보면은요, 홈플러스가 한 50개가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그 인근에 있었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이 10% 이상씩 좀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층에 남아 있는 이제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반사 이익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앞서서 지금 납품 기업 150곳이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을 공급한 거죠. 납품했는데 아직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이고 그리고 또 후순위 채권 자격인 전단체 피해자도 지금 4,019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나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후순위 채권이잖아요. 하고 이제 만에 하나 앞서도 말했지만 유지되면 좋고요. 운영이 되면 좋지만 이제 파산 관제인이 들어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 자산 매각에 나온 그 자산 매각 대금도 선순위 채권부터 쭉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도 예의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순서상은 좀 뒷부분으로 밀려올 것 같습니다.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서울 전세값이 올해
5.1%.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인 겁니까? 엄청난 상승인 거죠. 우리가 집값도 1년에 뭐 10% 올랐으면 할 때는 정말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주식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전세는 체감으로 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즉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수로 100을 표현을 해가지고 100 이상이 되면 수요가 많은 것이고요. 100 이하가 되면 공급이 많아서 이제 역전세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보면 6월 말 현재 이 전세 수급 지수가 126까지, 130까지 거의 치솟았거든요. 보통은 95에서 105를 놀아야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전세 수급 지수구나 하고 110만 돼도 이거 전세는 아닌데 이게 와 닿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126, 130을 향해 가고 있는 전세 수급 지수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지난 2021년에 진짜 전세난 막 심했었거든요. 그때 임대차 3법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의 그때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뭐 집값은 일단 뭐 오르는 거는 빼고서라도 이 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공급이 어디 한쪽에선 틀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급이 일단 재건축, 재개발 어떤 신규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똘똘한 한 채는 봐준다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똘똘한 한 채로 딴 집을 팔고 서울 알짜로 다 이제 집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어떤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전세나 월세난을 풀 뚜렷한 지금 해법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국에서도 막 보유세라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게 보유세 카드를 못 꺼내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가령 전세 수급 지수가 120, 130을 향해 갈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때리면 그걸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갑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 같은 보유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공급이 나와서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계획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국도 우선 순서상으로는 이 전세난, 월세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아마 보유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유지된다면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다 같이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국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전세라는 것이 항상 기본을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어떤 보증보험 같이 박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난 월세난이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겠죠. 왜? 내가 이 전세를 살고 내가 이 월세를 살아 빨리 차라리 집을 사서 은행에게다 월세 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수요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매물 잠김에 또 전세난 월세난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것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46%가 올랐고 올해 누적 상승률이 13%에 달하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그렇죠. 결국 지금 1위입니다. 전국 1위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탄 또 기흥 등과 함께 세 곳이 이제 규제 지역과 토호제로 함께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아마도 동탄 집값 상승에서는 또 부동산 소개 이 사장님들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시 삼성전자 쪽 직원분들이 많이 와서 삼성전자 그리고 또 크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엄청난 성과급이 입금된 건 아니죠. 이제 내년 1월, 후년 1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것 외에도 이 주택 관련한 복지 정책, 뭐 지원 정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내년 1월에 성과급도 들어올 거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뭐 주택 정책,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집값을 좀 사고 특히 저기에 정착하려는 수요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니는 분들은 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서 끝까지 회사를 다니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그냥 실수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많이 동탄 집값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동탄하고 용인은 이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옆에 동탄은 병점으로, 용인은 권선구로. 풍선효가 없을까요?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화성 병점이 있고요. 가장 인근 지역에서 남양주가 지금 굉장히 들썩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산까지도 저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풍선 효과라는 것들, 저게 이제 규제의 역설이기도 한데 저렇게 떼다 보면은 일단은 그 다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 당국도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러면 저기 다음 오른다고 다음을 또 규제 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뭐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73주 연속 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OECD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네. 이 OECD의 이 권고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라는 거는 제가 이제 기자였을 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7년 막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 정부에서도 절대 그러면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팔 때 나는 거래소도 높여놓고 갖고 있을 때의 세금을 내는 이 보유세도 높여넣어서 완전히 가두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에 있었던 이제 집주인을 안 팔자 하면서 집값은 오히려 튀고 나서 그때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는 뚫어놓고 마치 선진국의 방식처럼 보유세는 정말로 높이자. 그 대신에 이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팔고 나갈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팔고 나갈 좀 수월하게 거래를 투이자라는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한 번도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정말 OECD 보고서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결국 세찬 바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뜨거운 태양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정말 현실화하고 선진국 수준을 높이되 거래세 부분을 좀 낮추는 이런 방향을 당장 아니더라도 좀 비전을 제시하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그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